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여야 인사들도 한자리에 모여 DJ 정신을 추모했지만 정치권은 DJ 정신과는 달리 여전히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는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여야의 기싸움 때문에 아직 청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용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여야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고인께서 걸으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 혁신과 번영의 길이 저희들의 길이며 이 나라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직 대통령과 현직 김대중 대통령님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 정치 보복은 없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셨습니다. 네, 각 당 대표들의 추도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당마다 조금 방점이 다르게 찍힌 것 같습니다. 네,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 우선 그 방점이 다르긴 하지만은요. 여야 각 정당들이 모두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다는데 우선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정파에 따라서 간혹 흩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 참석했고, 다만 얘기하신 대로 조금 방점은 다릅니다. 여당의 경우는 그동안에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는 일반적인 그동안의 김대중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예.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합. 야당들의 경우는 최근에 정치권 관련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예컨대 황교안 대표는 최근에 이른바 정치보복 관련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또 한일 문제를 해법에 있어가지고 김대중 어부지 관련 부분을 강조하면서 외교적인 해법, 그 전에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협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여야 협치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DJP 연합정부로서 협치를 했고 또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갔다는 예. 그래서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뭔가 협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의미에서 예. 당장의 과제를 안고 야당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은요,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경우에는 여야 정당을 따라서 모두가 예. 한일 관계라든가 외교의 과제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발언에서 정치 보복은 없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찍어서 얘기했는데 예. 아무래도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대중 정신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본질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좀 큰 정치인이에요. 정치 거인인데 그 정치에 대한 아주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왜 우리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정치 실정, 정치 몰락이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꼭 여야 모두가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목표 제시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김대중 대통령 하면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발전,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를 포함해서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실제로 유로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IMF 극복.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정치 보복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동하는 양심. 그거는 투쟁 때 이기고 예. 집권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서와 화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화해하자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협치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집권당도 김대중 정신을 얘기를 하면서 예. 실제로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야당도 투쟁 중심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필요한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는데 다 부족하니까 더욱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다라고 하는 거로 많은 그
평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각 당의 속내를 좀 짚어주셨고요. 추도식 현장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가 바로 DJ 오부치 선언입니다. 뭐 김 원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10주기 행사를 치르기 전에도 계속 지금 한일 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나왔던 거죠. 아다시피 1998년 10월 초에 10월 8일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 간에 있었던 이른바 21세기 한일 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 직전에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역사 발효 세우기 과정 또 친일 잔재 청산 얘기가 나오다가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생기면서 버리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서로 간의 교류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면서 전날 일본의 왕, 요즘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일황제, 황이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예. 왜 써줬느냐라는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쪽에서 황제라고 쓰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써주는 거다. 우리가 굳이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왕으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히로히토도 전날 만찬에서 그동안의 한일 관계에서 본인의 그 부인 계보에 백제 가문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예. 아주 우호적인 관계였었지만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해 슬프게 생각한다라는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예. 그랬다가 그 다음날 이제 오부자에 만나면서 했는데 그래서 여야 모두의 지금 정파를 떠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 문제를 굉장히 한일 관계의 중요한 해법이었고 이정표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정동영 대표뿐만이 아니라 앞서 다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그걸 올렸지 않습니까? 예. 한일 관계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엇보다 당시에 오부치가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일본이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 통절한 마음으로 이 역사적인 상황을 참여하면서 한다라는 것을 가장 예. 구체적으로 적시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이전에는 보통 이제 일본 측에서는 모호한 표현, 사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 이번 오부치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담화 내용을 보면은 사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의 어떤 식민 지배 역사 그리고 뭐 위안부 문제랄지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떤 사죄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국 국문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얻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좀 입장이 정리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베는 오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나 예.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오부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한일 관계를 여하튼 간에 인식이 이런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야지만이 남북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베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도저히 역사를 저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순하게 오부치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한일 관계를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아베는 오부치가 얘기했었던 정말 통렬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함정인 거예요. 즉 일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꾸만 우리 보러 사과를 안 했다고 했는데 예. 우리는 사과했다.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조화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큰 그러한 그 좀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선언은 약간만 추가적으로 정리하자면은요. 예. 그 전에도 95년에 무라야마 이른바 담화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권 전부를 포함해서 일본이 주었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사죄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나왔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구체적으로 한국을 향해서 했던 내용 구체화시키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예. 이걸 제기하게 된 계기가 무라야마도 사죄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여당 일본 내부에
여당 내부의 다른 장관들이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양쪽의 책임자가 분명하게 정리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 거기다가 아까 김영준 교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공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사일 도발이 있었죠. 예, 그래서 비핵화도 같이 하면서 더불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기존의 평화 헌법을 지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무대가 돼서 공동의 평화 노력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의 핫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아직 청문회 일정 조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달 안에 7명의 청문회를 모두 마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제 다음 달 초까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뭐 8월 말까지 하는 게 인사청문회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예. 보름 내에 이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가 되는데 아마 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예. 이걸 아마 별개로 좀 떼어내서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예. 그래서 모든 화력을 지금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 9월 되면은 당연히 정기국회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8월 말까지 정치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위원회가 예. 결국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든 간에 청문회와 연결을 하면서 야당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주요한 장으로서 청문회장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자꾸만 이제 미루는 것이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9월 초순에 우리가 또 추석을 맞이하니까 그렇죠. 이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추석 민심 전에 이 청문회에 그런 전국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하여튼 간에 법을 만든 국회에서 법을 지켜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추석에 가까워질수록 그 논의되는 주제들은 계속 논의가 될 테니까 이게 과연 야당에 유리할 자리면은 정부 여당 유리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을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여당은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예. 더구나 지금 이제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그런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만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청문회 일정만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야당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방송 등을 통하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의 소지로 당연히 삼겠죠. 그런데 같은 날 대부분 지금 이제 인사청문 검증 요청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여기저기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관심들이 분산되고 분산되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 김영준 교수 지적했다시피 9월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9월 둘째 주 12, 13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특히 조금 이따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국 교수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전에 상당히 야당은 장외에서 긴 상당히 공격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퇴해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일단 조국 교수를 상대로 한 공세를 그 이전에 좀 길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뭐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들이 하나둘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의 공방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시작은 오히려 이제 산호맹과 관련된 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 쟁점이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444라고 하고 나올 정도로 예. 우리가 뭘까요? 얘기하는 사학재단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상호펀드와 관련된 그것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우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온 의혹들을 보면은 저 부동산 거래 문제만 보더라도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상식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혼한 그 동서와 뭐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것이 혹시 부동산 실명 거래를 위반한, 그러니까 차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이 예. 있고요. 더 나가서 자기 재산이 한 56억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 재산보다 훨씬 많은 이 사모펀드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달 후에 하다 보니까 예. 이것이 어떠한 내부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사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야라고 하는 의혹 제기들 이런 예. 것들이 좀 불거졌어요. 그래서 산호맹과 관련된 건 이제 거의 조금 이제 뒷전으로 물러가고 계속해서 문제인데 하나 이제 아마도 내일 정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예.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이전에 고발하는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요. 예. 물론 지금 이제 의혹 수준이지만은 미국 청문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후보자로서는 제일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사모펀드 부분인 것 같습니다. 75억 원 규모가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투자액은 10억 원 규모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업체의 그 사모펀드 운영 업체 대표 말에 따르면은 편의상 운영의 편의상 75억 원으로 설정이 된 것이고 실제 이 펀드의 성격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같이 경영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사모펀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들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 조국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두고 봐야겠고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을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니까 앞으로 예. 따질 문제고요. 예. 전반적인 흐름에서 하나 변화를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초반에는 정부 여당에서는 최적임자를 이번에 후보자로 내세웠다라고 아주 격려했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호맹 문제를 한국당에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약점을 잡은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조국 후보를 띄워주는 그런 변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사학 학교 운동학원 관련 문제가 나왔더라도 가족의 문제였는데 직접적인 가족 부인이라든가 자녀들하고 관련된 문제가 지금 사모펀드 문제가 집결이 돼가지고 예. 최근에 나왔던 쟁점 중에서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최적임자로 했다가 현재는 오늘 보니까 박찬대 여당 대변인이 이 법은 아니지만은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고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여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낙마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초반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일상인들의 정서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해서 뭐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당의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좀 보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화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이 51억 얼마의 전액이나 상당한 금액이 지급됐다면 이것은 최악의 모랄 해저드가 아닌가. 예,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게 주광덕 의원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채무 변제 회피 의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조국 후보자 동생과 부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 당사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웅동학원이라고 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운영 이사장으로 있었던 그 학원에 예. 조국 후보가 실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조국 동생이 채무 소송을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위장 소송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그냥 부분들이 뭐 있는 내버려 거거든요. 뒀다는 겁니까? 예.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들 간에 이제 소송이기 때문에 쉽게 표해서 그 주광덕 의원이 얘기하는 짜고 치는 거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인지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가족 간의 소송이 아닌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변론도 하고 소송에 관련돼서 예. 반론도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일어난 것이고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본다고 한다면 예. 이것을 어떻게 다시 얘기해서 가장 정의롭다고 주장했었던 조국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굉장히 그 관대하게 처리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여하튼 그 다른 거는 몰라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경우에는 불법은 뭐 당연히 안 되지만 편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 하나의 사례로 지금 이제 그 채무와 관련된 소송 관련된 부분들을 예. 지금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 동생 측에서는 받을 돈이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두 단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도를 내고 나서 나중에 또 나왔을 때는 이혼을 해가지고 또 그 책임을 면하는 방법으로 거래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예. 현재는 주광덕 의원을 중심으로 약간의 공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국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불법은 없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고 예. 위장의원도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건데 주광덕 의원 쪽에서는 주변에 탐문을 하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전까지도 같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하나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자신이 도덕적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책임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51억 정도의 규모라면은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지했을 사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국 후보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단계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여당에서 좀 엄호하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쨌든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족 청문회가 아니냐, 가족 연좌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명하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지나치게까지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시각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와 연관된 부분 속에서 지금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원에 있어서의 소송 문제를 묵인했었던 거는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청문회 같은 경우에요. 일단은 지명을 하면 바로 청문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명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청문회 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청문회에서 가장 잘못된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을 청문회장에서 말하겠다. 안 됩니다. 미국은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그건 진짜 정책 청문회가 되고 예. 뭐 일본에 그 트럼프 정부 때의 바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손주까지 와서 청문회 참여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청문회장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판단을 해서 이것을 지명을 철회를 할지 사퇴를 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같은 데 청문회에서는 무슨 뭐 청문회 준비단은 측, 조 후보 측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거를 가지고 지금 법무부 청문회 팀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본인 개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낙마가 지명 철회가 많지만 법무부 장관이 불법으로 이민자를 고용을 해서 클린턴 정부 때는 두 사람이 결국은 낙마를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을 하니까 직결되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부시 정부 때는 더 나가서 국토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경우는 지금보다도 그렇게 뭐 가혹하게 이 법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에 지금 내정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청문회 요구도 상당한 수준의 어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어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조국 후보자가 예전에 지금 이제 공직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 교수 신분일 때 청문회라든가 공직자의 검증 자격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칼럼들을 써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당신이 그런 했던 기준에 비춰봐서 한다면은 예. 당연히 엄격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지 않고 가동이 안 됐습니다만 예. 만약에 가동이 됐다면은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관련 문제가 아마 주변 가족들도 이제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했을 건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가족들 관련 부분까지도 검증 대상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조국 후보자가 인지할 수 없다거나 컨트롤할 수 예.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조금 다른 내용이다. 그 다른 부분에 상황이다.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어떤 설명이 나오는지를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 산하 기관에서 활동했던 이력 또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 이야기를 같이 한번 묶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산업맹 사건과 관련된 낡은 색깔론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색깔론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확실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사상적인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젊은 교수 시절의 어떤 활동 이력이란 말이죠. 이 부분과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걸 따져보는 기준으로서의 산업행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산업행과 관련돼서는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면 복권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용공으로 몰고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색깔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산호맹이 과연 민주화 운동이냐? 저는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산호맹은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 전쟁을 시작을 선포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산호맹 창립 선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질서를 거의 새롭게 바꾸자. 예. 법무부 장관은 기존 질서를 지키는데 가장 최첨단에 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젊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저긴 조금 뭐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회주의 운동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으나 더 하나 뭐냐면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산업혁명이 19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도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서 그 산업혁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반대로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상황적 판단에 대해서는 한번 묻고 싶다는 말씀.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그때 그것을 생각이 하느냐. 지금 생각이랑 똑같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예. 조국 수석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줄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 본인은 뭐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야당의 공세적인 무기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였다.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걸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끄럽지도 않다. 김영준 교수 지적했다시피 본인이 검증 과정에서 현재 우리 국가와 사회 변동을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과거처럼 혁명을 통해서 전복하려고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냐에 대한 답변을 좀 부르면 될 거고요. 한국 사회의 경우는 80년대 말 90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체제들이 붕괴했지만은 역으로 막판에 한국의 경우는 90년대 전반에 사회주의 이념의 급진화가 굉장히 강하게 또 나타났습니다. 예. 그 시기 때 그랬었는데 저는 오히려 야당은 이념적으로 혹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조국 후보가 청년 시대에 뭔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혈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을 도와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산업혁 문제는 저는 야당이 공세로 삼을 수 있기에는 적절한 소재는 아니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 변동의 방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만 확인하면 예. 될 거다. 예. 이미 국가 차원에서의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렇죠. 부분은 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청문회 내에서 이제 이루어질 그런 질의와 답변에 대한 것까지 좀 예측해 주셨고요. 지금 산호맹 사건 연루 논란 외에도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과 짚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사실 주말에도 출근해서 계속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본인의 것 같습니다. 전략은 100% 청문회 과정 속에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청문회장 속에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 되질 않고요. 정말 나오는 의혹에 관련돼서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자꾸만 이것을 뭐 청문회장 하루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냥 법무장관 될 수 있다? 그거는 정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뭐 청문회 준비팀이 아니라 예. 본인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네네. 입장이시고. 예, 지금 이제 먼저 야당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조국 후보 측과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까지 답변에서는 이 법은 아니지만은 국민 정서하고는 다소 괴리가 있다 정도 예,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다소 정도가 예. 있는 것인지 이 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당 일부가 지적하다시피 법꾸라지 수준의 문제가 되는지 만약 이 법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그럴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여당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